자, 관동별곡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1탄 영상에서는요, 서사까지 했습니다. 서사가 어디까지냐면요, 급장류 이야기까지가 서사예요. 급장류 풍채를 고스란히 볼게이고, 요 문장까지가 서사고요. 영중이 무사하고부터가 본사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본사인지 아셔야 돼요. 자, 관동별곡 굉장히 긴 글인데요. 자, 서사, 본사, 결사,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난번 업로드한 1탄이 서사까지였고요. 자, 본사는 길기 때문에 본사를 한번 중간에 끊어서, 자, 이번 두 번째 2탄 영상은 여기에 올리고, 한번 끊은 다음에 3탄 영상을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사 영상을 해서 총 4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본사 부분. 영중하니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째라고 했어. 자, 영중은 가명안을 말합니다. 자, 가명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관청이에요, 관청. 그러니까 이 정철이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강원도 지방을 갔죠. 간 다음에 이제 바로 여행한 건 아니고 한번 둘러봤어. 본인이 업무를 하게 될 관청 안에 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있나, 급한 일이 있나 둘러봤는데 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맡기 전에 한번 여행을, 이 지역 주변도 어떤지 알 겸 한번 여행을 한두 달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야. 자, 시절이 3월일 때 이건 여행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조금 약간 이제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사견인데 바로 부임하자마자 그래도 한 2달 가까이 여행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지금 이 말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걸 하는 거야. 내가 부임을 했는데 영중하니 무사해. 내가 부임한 다음에 특별히 무슨 뭐 살인 사건이나 사건 사고가 안 났어. 그래서 약간 어떤 문제집은 여기에다가 영중이 무사하고를 자신의 선정을 은근히 과시함, 요렇게 필기되어 있는 문제집도 있거든요. 자신의 선정을 은근히 과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금 영중하니 무사하고, 이제 선생님 생각엔 그냥 여차저차해서 뭐 지금 특별히 급한 일도 없고, 또 하필이면 3월이야. 여행하기가 딱 좋아.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한번 여행을 시작하겠다. 여행을 하고 와서 정치를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3월을 기억해라. 여행의 시절이 3월이야. 봄이야, 봄. 요 3월을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이따 후반부로 보면은 5월 장천에 5월 하늘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여행이 진행되고 초봄에 시작해서 늦봄까지 이어진다라는 이 계절을 잘 봐야 돼. 왜 중요하냐면 중간에 뒷부분을 보면 백셜이라고 해서 흰눈이 내린다고 나오거든. 근데 그 흰눈이 진짜 눈이 내리는 게 아니야. 진짜 눈이 아니야. 야, 3월, 4월, 5월에 어떻게 눈이 내려. 그거는 이따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거품의 하얀 눈보라를 흰 눈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이 계절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속 내려갈게. 지금 본사의 첫 번째 줄을 하고 있다. 화천의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라고 했어. 이제 풍악. 자, 이 사람은 지금 금강산, 강원도 지방에 이제 지금 우리는 설악산을 가지만 바로 위가 금강산이죠. 금강산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요 부분도 이 금강산은 너무 아름다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이 다 따로 있어. 뭐 봄에는 봄이 뭐 금강산, 여름이 계골산, 그다음 가을이 풍악산이야. 그래서 가을에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 가을 그 단풍풍자를 써서 풍악산인데,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이상해요라고 생각이 들겠죠. 3월인데 왜 가을의 이름을 말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금강산 중에서도 가을에 단풍 든 그 풍악산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해. 유명한 것에 아름다운 것의 대명사야.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풍악으로 말한 거지. 여기서 갑자기 이 풍악산이라는 이름에 필 꽂혀서 가을이다, 가을에 여행한다 하면 안 돼. 그냥 가을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봄이야. 봄이야. 그냥 아름다운 거 강조하려고 금강산을 풍악이라는 별명으로 말한 것뿐이야. 자, 지금 여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이제 옷차림을 굉장히 간소하게 하는 거야. 여행이 길어지고, 또 주변에 이 사람이 혼자 여행했겠니?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뭐 어떤 신하들이나 비서들이 따라왔겠죠. 그들이 다 짐은 들었을 거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몸을 좀 간편하게 행장, 옷차림을 다 떨치고 아주 간단하게 하고, 석경, 돌다리에 막대기, 지팡이 딱 하나만 짚고 간편하게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짐이 되게 많다. 어떤 여행에 필요한 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건 틀린 말이죠. 자,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 자, 만폭동 정말 중요하죠.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자, 시험에 100% 선생님이 지금 시험 100%는 현가편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100%인데 너무 확실한 100%는 다른 색깔 좀 붉은색 계열의 현가편을 할게. 이제 만폭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학교가 거의 없어. 이제 잘 읽어볼게요. 우선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이라는 이제 폭포. 그러니까 폭포가 얘들아 미리 알아둘게. 관동별곡 전체 중에서 폭포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와. 미리 알아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폭포는 만폭동이고 이따 두 번째 나오는 폭포가 12폭포야. 12개 굽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12폭포인데 둘 다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와. 그런데 이 만폭동의 폭포의 비유와 12폭포의 폭포의 비유를 얘기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차이점이 있거든. 그 차이점 이따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폭포가 무슨 폭포다? 만폭동. 이름 외워라.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제 여정이 계속 보이죠.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섣돌며 품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잦아지니 심리 밖까지 펼쳐지니 들리니 귀로 들을 때는 우레 천둥번개 소리 같은데 가까이서 보이는 건 눈이로다. 자, 이 세 가지 세 줄이 만폭동이란 폭포에 대한 비유를 한 부분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10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비유가 굉장히 뛰어난데 자,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자. 자, 만폭동 폭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막 폭포가 떨어지겠죠. 자, 폭포가 떨어지면 선생님 폭포가 푸른색, 그린 아니면 블루 아닌가요? 얘들아, 바다나 강물은 푸른 계열 또는 파란 계열이 맞겠죠? 근데 너희 제주도 가서 폭포 봤어? 폭포가 어때? 폭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거품, 물보라 때문에 흰색, 은색, 약간 화이트나 실버의 이미지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 같은 무지개, 오 모두 다 흰색의 이미지죠. 자, 색채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색채가 어떤 푸른 계열이 아니라 흰색의 이미지야. 왜? 떨어지는 물보라의 색깔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모모 같은 뭐야? 직유법이죠.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근데 선생님 별표 3개 할게. 지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가 자,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어.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어요. 선생님, 직유법은 알겠는데 왜 은유법이 있나요? 자,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폭포를 지금 얘가 여기에서 보이나 다? 자, 이게 폭포가 막 떨어지는 부분을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라고 했죠. 자, 이거 두 개 다 만폭동이라는 원관념이 뭐야? 만폭동이라는 폭포를 비유한 거죠. 자, 그런데 은 같은 무지개라고 했고 옷 같은 용의 꼬리라고 했으니까 모모같이 모모처럼이니까 일단 직유법은 너희들 확실히 알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은유법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야. 자, 은유법은 이 전체가 은유법이죠. 왜냐? 얘들아 정말 잘 봐. 여기서 진짜 무지개를 보는 거야? 이 무지개가 진짜 레인보우 무지개야? 여기서 용의 꼬리에 용이 막 날아가? 용의 꼬리가 진짜 있어? 아니야. 여기에서의 무지개는 은 같은 무지개는 원관념이 만폭동 폭포인데 만폭동 폭포를 비유한 은유법으로 비유한 보조관념이야. 이 전체가 보조관념이야. 옷 같은 용의 꼬리도 진짜 용의 꼬리가 아니라 옷 같은 용의 꼬리 뭐야? 만폭동 폭포가 떨어지는 이 폭포를 용의 꼬리라고 비유한 거야. 자, 보조관념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 전체는 원관념 만폭동 폭포를 말한 은유법이야. 알겠어?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전체가 은유법 쓰였어. 옷 같은 용의 꼬리 전체가 만폭동 폭포라는 원관념을 보조관념 표현은 은유법이야. 그래서 얘 전체가 폭포를 말하는 은유법이 있고 이 안에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이 같은에서 자, 여기 안에서는 은이 보조관념이고 무지개가 원관념이겠죠. 옷 같은 용의 꼬리 여기 안에서는 옥이 보조관념이고 용의 꼬리가 원관념이겠죠. 자, 그래서 직유도 있지만 은유도 있다. 제발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자. 자, 그러면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자, 은유도 있고 직유법도 있다라고 했고 대꾸법도 있죠? 대꾸법. 자, 이 글은 사음보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대꾸법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만 강조해 볼게.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리듬감이 두 개가 짝꿍을 이루고 있죠? 그죠? 라임을 맞추고 있죠? 두 개가. 대꾸법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섣돌
헛돌며 품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자자시니 라는 것은 얘들아 너희 제주도 가서 그 폭포 구경한 적 있지? 가까이 가도 가까이 가지만 좀 멀리서 걸어갈 때 아직 폭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진짜 무슨 소리 엄청 크게 들려서 와 이제 폭포가 가까워졌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이 글은 요 부분은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청각도 들어진다. 어디에서? 만폭동 폭포에서. 알겠죠? 섰돌며 푸는 후후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심리 밖까지도 자자지니 심리 밖까지도 들린대. 그래서 이 부분도 대꾸법 쓰는데 잘 봐봐.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해. 멀리서 들을 때는 참 멀리서 듣는 건 멀리겠죠. 멀리서 내가 들을 때 귀로 들을 때는 우렁쾅쾅 천둥 번개 소리 같은데 자 여기 청각적 이미지야.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스노우 흰색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조심하라고 했지. 이거 3월이지. 그럼 이거 진짜 눈이야? 아니라고. 이 눈은 원관념이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정확히 말하면 이 눈의 원관념은 만폭동 폭포 자체라기보단 만폭동 폭포에서 떨어지는 눈보라란다. 물거품. 이해돼? 그래서 그걸 눈이라고 흰색 이미지의 눈으로 비유한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뭐야?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이는 건 눈이로다. 대꾸법 확실히 보이지 여기도. 그리고 얘들아 별표할게. 원근법이 쓰였다라고 해도 맞아. 원근법이 뭐야? 가까울 근.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원근법 어떻게 알아요? 자 듣는 것이 약간 멀리 있는 거고 보는 건 가까이 가서 본 거야. 오케이? 청각적인 건 원경이고 보는 거 시각적인 건 근경이라서 원근법이라고 해도 맞다고 해야 돼.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 자,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자, 은유법, 직유법, 대꾸법. 설떠며 풀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리니 청각적 이미지.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 천둥 번개 소리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흰색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이건 진짜 눈이 아니라는 거. 자 대꾸법도 있고 원근법도 있어. 자 만폭동에는 시각과 함께 청각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따가 12폭포에서는 시각 청각이 둘 다 있는지 거기는 시각만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 신선이 탄다는 학이죠. 신선이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에 옥동성, 옥피리 소리가 그들의 첫잠을 깨웠는지 호의 현상. 자,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여기선 학을 의인법처럼 비유한 거죠. 자, 호의 현상.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차림. 두루미 흰 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좀 사람처럼 한 여인처럼 비유한 거야. 허공에 솟았더니.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쳤다. 자, 이거는 정천이 그냥 계속 이동을 했을 거야. 이동했는데 금강대라는 곳의 꼭대기에 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이 막 짹짹짹짹 하면서 날아다녔었는데 그 학을 마치 그냥 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선이 탄다는 학으로 비유한 거죠. 그죠? 신선이 타는 학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 글이 내가 뭐라고 했죠? 유불선 사상이 모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유교가 있고 불교는 없고 신선 사상이 있다고 했지. 근데 전체적으로 앞부분 전반부에는 유교적 충사상이 좀 많이 보이고 후반부는 도교적 신선 사상. 자연에서 신선처럼 그냥 자연과 벗살아 살고 싶다라는 뒷부분에 그런 내적 갈등할 때 뒷부분이 도교적 신선 사상이 많이 나온다고는 얘기했어.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도 도교가 섞이고 중간중간에도 유교가 섞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유교적인 충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이 두 개가 좀 섞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교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은 신선이 되고 싶다. 뭐 신선 이야기가 나오거나 신선이 타는 학, 신선이 타는 배 또는 신선의 정철 자신을 비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도교적인 거야. 신선 사상이라 해도 돼. 그래서 그냥 학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요 신선 선자 이 한문을 좀 알아두면 좋다. 자 신선이 타는 학이라고 비유한 것 자체가 도교적 신선 사상이 잠깐 보이네요. 금강대 맨 위층에 신선이 탄다는 학이 새끼를 치네. 이제 학이 있고 어미새가 있고 또 새끼 학이 있고 이랬나봐. 춘풍 지금 봄이죠? 자 가을 겨울 아니죠. 조심하세요. 봄바람 슝슝 봄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로 비유한 거야. 알겠죠? 자, 이 옥피리 소리로 비유한 거야. 봄바람 소리가. 그러니까 봄바람이라는 그 옥피리 소리가 저 신선이 타는 학들의 가족의 첫잠, 그 새끼들의 첫잠을 깨웠나? 라고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어쨌든 호의 현상. 자,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 한국의 여인들이 그런 흰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많이 입죠? 그 어떤 전통적인 여인으로 이렇게 약간 비유를 했어. 그래서 학을 의인화한 표현이야. 여인으로 의인화했어. 어쨌든 호의 현상이 원관이면 뭐야? 학이야, 학. 학이 막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허공에 솟아뜨니,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좀 괜히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건데 정철이 어디를 이제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학들이 놀라서 푸드덕 날아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서우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놓는 듯 느끼는 거야. 자, 서우의 옛 주인은 이건 중국의 옛 이야기를 고사라고 하는데 중국 옛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인포라는 시인이 있었어. 근데 인포라는 사람은 중국 옛 이야기 속의 인물이자 한 명의 어떤 시인인데 이 사람이 본인의 시에서 자신을 학의 주인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학의 주인, 어떤 매가 자신의 아내고 학이 자신의 자녀다라는 그런 류의 시를 많이 썼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철 자신이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학이 자신을 반기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자신이 그 옛날 이야기 속에 시인이었던 중국의 인포라는 시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서우의 옛 주인의 원래 1차의 의미는 인포야. 자, 인포.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나가서 정철 자신을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이 막 날아가네. 와, 서우의 옛 주인 인포를 반겨서 넘놓는 듯 하는구나. 저 새들이 나를 마치 예전의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반겨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야. 자, 넘어가자. 자,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딘가 올라가고 있어. 소학로 대학로를 눈 아래 굽어보고 라고 했네. 뭔가 눈 아래 굽어보고 이걸 조망한다고 하죠. 조망.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고 하죠. 자, 선생님 아까 너무 힘줘서 필기를 했더니 파란색 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눈 아래 꽤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네. 이제 항로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 이게 촛대처럼 이렇게 있는 걸 항로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뭐 초를 피우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는 거 있죠. 요렇게 비유한 거야. 뭐지? 큰 산봉우리, 작은 산봉우리. 자, 작은 산봉우리, 큰 산봉우리를 소학로, 대학로로 이렇게 항로처럼 비유한 거야.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좀 꽤 높은 곳에 올라갔다 치자. 이게 정철이야. 근데 금강산에 12,000봉이라고 해서 진짜 큰 산봉우리, 작은 산봉우리가 되게 많잖아. 이 사람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 봤을 때 이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마치 향초를 피우는 향료가 크고 작은 게 있는 것처럼 비유한 거야. 그래서 이 항로가 진짜 향초를 피우는 그 향로가 아니야. 뭐라고? 금강산에 있는 수많은 산봉우리를 비유한 이 보조관념이다. 자, 그걸 눈 아래 굽어보고 진양사 절이 있죠. 산속엔 절이 많이 나오죠. 정양사의 진월대, 이것도 무슨 대니까 더 높은 곳이겠죠.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네. 자, 진월대 네모한 이유는 이 사람의 중요 여정이야. 자, 그래서 진월대에 다시 예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 봐. 다시란 표현 썼네.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서 앉은 말이. 자, 얘들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문장의 끝부분. 그닥 문장의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데도 해석을 물어보면 이게 함정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앉은 말이가 무슨 이 말이 홀스, 드그덕 그 말 아니다. 야, 얘들아, 다시 올라가 앉은 말이는 그냥 앉았더니야. 별 뜻 없어. 앉으니 이거야. 앉으니 담백하게 해석을 해야 돼.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았더니 와, 여산의 진짜 진면목, 중국 여산의 진짜 모습이 이곳 진월대, 여기 진월대에서 다 보이는구나. 자, 이 부분도 중요해. 자, 시험 100%는 선생님이 현관펜한다고 했죠. 자, 일단 조심할 게 여산은 우리나라 금강산이 아니야. 이거는 중국의 되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진짜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중국산이야. 중국산. 그러면 이거에 진월대가 선생님이 높아서 저 멀리 중국에 있는 여산이 진짜 보여요? 아니라고.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중국의 여산을 직접 보고 있다. 땡, 틀려. 자, 이건 뭐냐면 금강산의 산봉우리들을 보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중국 여산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면은 너희가 어느 모임을 갔어. 근데 거기 모여있는 여학생들이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이거 뭐지? 너무 예뻐. 그래서 야, 미스 코리아들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기에 모인 여학생들이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답다는 걸 그렇게 비유한 거지. 마찬가지야. 중국 여산의 진짜 모습이 여기 금강산에서 다 보이네 라는 건 금강산의 산봉우리들이 중국 여산만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야. 중국 여산을 직접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산이 여정이야? 아니죠. 기행문의 3요소 뭐야? 여정, 견문, 감상, 직접 돌아다닌 거, 보고 들은 거, 느낀 거. 근데 여정인 거와 아닌 걸 구분할 때 어떤 아름다움을 비유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여정이라 말하면 안 돼. 여산은 여정이 아니야. 진월된 여정이 맞죠. 자, 계속 읽어볼게. 우와, 영탄법이죠. 영탄법. 조와 옹, 옹이 늙은이 옹인데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조물주를 말하는 거야.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든 신을 말하는 거야. 조물주, 늙은이 옹자를 써서. 우와,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도 헌사할시야. 헌사하다는 원래 뜻은 야단스럽다, 대단하다, 야단스럽다인데 여기서 야단스럽다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 좀 좋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어느 높은 데 가서 소문만 들었던 금강산에 12,000개 산봉을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서 야, 우리가 이러지. 너희들도 어디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여행 가는데 어떤 자연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 아니면 저기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런 데 여행 가본 친구 있니? 그런데 보면은 진짜 이게 자연이 맞아? 이거 누가 진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울 때 와, 진짜 신이 대단하다. 이건 신이 진짜 대단하게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든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지. 그런 느낌이야. 우와,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라는 뜻이야. 헌사도 헌사할시야. 산봉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거죠.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는 솟지나 말지. 자, 이거 해석 정확해야 돼.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개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 산봉우리의 모습이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는 날아가는 것 같고, 뛰어가는 것 같고, 그냥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거야. 지금 요 말투를 잘 봐야 돼. 알겠죠? 요 말투는 송순이 쓴 면왕정가라는 가사에 요런 말투가 있었어. 그래서 송순의 면왕정가의 어떤 그 송순이란 작가의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보여줄 순 없지만 면왕정가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먼저 이런 스타일의 말투를 썼어. 뭐하거든 뭐하지나 말지, 뭐하거든 뭐하지나 말지. 그 부분을 약간 차용한 게 아니냐,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요 말투가 뭐냐면 이런 거야. 너희 이제 같은 반 친구 중에 진짜 다 잘하는 친구 있잖아. 비현실적 캐릭터, 차은우 같은 사람들. 야, 차은우 같은 사람들 있으면 걔는 어때? 그 사람은 어때? 야, 공부를 잘하거든 운동을 하지나 말지, 운동을 잘하지나 말지, 키가 크거든 키가 크거든 성격도 좋지나 말지. 야, 이건 뭐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돼? 자, 누가 산봉우리가 금강산에 있는 수많은 산봉우리가 날아가거든 뛰지나 말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거든 솟지나 말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부분에 디테일 한 번만 더 챙길게. 여기는 산봉우리의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둘 다 있는 거야. 서 있다 솟아 있다라는 건 정적,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고, 날아간다 뛰어간다, 산봉우리가 마치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야. 자, 계속 내려갈게. 자, 계속 산봉우리다. 이 부분이 얘들아 비유 자체의 표현 기법만 알면 안 되고 도대체 얘가 무엇의 원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걸 모르면 안 돼. 자, 계속 산봉우리다. 부용, 연꽃이다.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배곡, 흰색 옥을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뭐듯 직유법이죠. 비유법. 동명, 동해 바다를 박차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 하늘의 북극성을 괴단과 떠 받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만 현관펜하는 이유는 좀 이따 말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도 계속,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릴게. 얘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크고 작은 금강산의 산봉우리를 이렇게 계속 예찬하면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산봉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아름다운 연꽃을 이렇게 딱 꽂아 놓은 것 같기도 하대.
그리고 흰 옷. 옛날에는 옥이 진짜 아름다운 주얼리였거든. 흰 옥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대. 그럼 부용을 꽂아 놓는다. 백옥을 묶어 놓는다. 이거는 정적이야, 동적이야? 자, 그죠? 여긴 정적이죠. 정지! 정적,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야. 자, 요 줄은 동명, 하늘, 동해 바다를 박차 오르는 듯, 박차고 나가는 듯. 누가? 산봉우리가. 산봉우리가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것을 역동적으로 느낀다는 표현이야. 북극, 하늘에 있는 북극을 이렇게 떠받치는 듯. 그러면 좀 선생님 디테일을 봐야 되네. 처음 디테일을 봐네. 자, 부용을 꽂아 놓는 듯, 백옥을 묶어 놓는 듯, 북극을 떠받치는 듯. 여기는 정적이네. 그죠? 근데 동명을 박차 오른다. 여기는 동적이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면 되잖아. 해석하면 움직임이 없는 건 정적, 움직임이 있는 건 동적이야. 자, 그래서 정적인 힘,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과 버라이어티한 모습과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둘 다 표현을 한 거야. 그런데 북극을 떠받치는 듯을 여기를 왜 현관펜 따로 주황색으로 했냐면, 자, 얘들아, 이 당시에 하늘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임금을 상징해. 그러면 산봉우리가 하늘이나 북극을 이렇게 괴다 떠받치는 느낌이다. 북극이 임금이거든?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 산봉우리는 뭘 말해? 임금님에게 임금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직관, 좀 제대로 된 어떤 뼈 있는 그런 조언을 딱 하려면 이 신하가, 이제 이 산봉우리가 신하로 봤을 때 구부리면 안 되겠죠. 임금님한테 무조건 아부나 떨고 애교나 부리고 그러니까 굽실굽실 하면은 임금을 진정한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산봉우리가 만약에 충신이라면,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임금에게 딱 대고, 하늘에 있는 북극이라는 임금에게 대고 딱 허리 굽히지 않고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진짜 제대로 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꼿꼿하게 임금을 떠받치는 느낌으로 표현한 거야. 그렇게 본다면 북극을 떠받치는 듯 하면 북극은 임금이 되는 거고, 그 떠받치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이 산봉우리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더 나가면 그런 충신은 정철 자신을 말한 거야. 정철 자신을 산봉우리,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산봉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비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 1차적인 설명은 좀 이해가 위주고, 바로 아까 1탄 영상처럼 자습서 페이지를 바로 보여주면서 한번 총정리해 줄게. 지금 해석이 100% 잘 되지 않아도 걱정 안 해도 돼. 뭐라고 했죠? 파일로 해석본을 집어넣어 준다고 했어. 자, 첨부 파일 확인을 해라. 자, 우선 계속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높을 쉬고 망고되어 외로샤 혈망봉이. 자, 이건 시험 100%. 하늘 임금이죠. 같은 내용이야. 임금을 추미러 무슨 일을 사례다는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단 뜻이야. 이 하늘을 추미러 무슨 말을 하려고 천만겁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망고대와 혈망봉이라는 산봉우리 중에서 진짜 높은 산봉우리 두 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우와, 너구나. 이 너가 누구지? 망고대와 혈망봉이야. 망고대, 혈망봉이라는 12,000개의 산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꼿꼿하고 높은 그 충신을 비유할 수 있는 높은 산봉우리 두 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얘를 너라고 표현해서 의인화하고 있네. 우와, 너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와,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상대방의 이제 망고대와 혈망봉을 칭찬하는, 예찬하는 건데, 여기에만큼은, 여긴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 앞 페이지의 내용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보다는, 이 아름다움을 예찬하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 이 속성을 예찬하는 거야. 자, 지금 이 부분은 따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세 줄. 높을 시오 망고대여. 자, 여기. 자, 주황색 형광펜 시험 100%라고 했어.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계속 산봉우리에 대한 예찬적 태도인데, 자, 얘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본다고 했죠. 12,000봉의 산봉우리가 진짜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높은 산봉우리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림 보이니? 얘가 망고대라고 하자. 이 산봉우리, 두 번째는 혈망봉이라고 할게. 이 망고대와 혈망봉 두 산봉우리는 유독 굉장히 꼿꼿하고 높아. 그래서 아까 북극도 하늘의 일종인데, 이 하늘이 임금이라고 볼 때 임금에게 대고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어. 마치 뭐처럼? 마치 누구처럼? 망고대 혈망봉은 누굴 비유해? 충성스러운 신하겠지.
아니면 정철 자신을 비유하기도 하겠죠. 충신은 뭐라고 했어? 뭔가 임금에게 어떤 예쁨을 받기 위해서 이게 구부려져 가지고 아부나 떨고 임금님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순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도 딱 꼿꼿하게 제대로 할 말을 딱 하는, 목숨 걸고 충성스러운 조언을 하는데, 그걸 뭐냐면 다이렉트로 조언을 한다고 해서 직관이라고 해. 자,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진짜 임금과 국가를 위해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야. 그것을 망고대와 혈망봉이 꼿꼿하게 하늘을 대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거야. 됐어? 그러면 니는 어때?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는 항상 왕따지, 외롭지, 주변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같은 편이 별로 없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 자, 그래서 지금 그럼 다시 이해돼? 높구나 망고대여, 외롭구나 혈망봉이. 망고대와 혈망봉으로 비유되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항상 높게 서 있지만 외로워. 됐죠?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덜 중요한데 이 부분 도치법으로 설명해준 학교에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놔. 원래는 망고대가 높구나, 혈망봉이 외롭구나인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 위치가 바뀌어서 강조하는 거야.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 도치법은 간단하니까 넘어가자. 자, 하늘은 임금이라고 했어. 아까 누구야? 북국이 임금이야. 외워라. 하늘도 임금이야. 하늘을 추밀어 무슨 말을 사례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직간, 어드바이스를 하려고. 천만겁, 겁도 알아야 돼. 이 겁은 겁난다, 그 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라고 외워. 오랜 시간.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너희들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굽히는 일이 없어.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모르느냐. 의문형 종결음이었죠. 우와 하고 예찬하는 거야. 영탄법. 너구나. 너는 누구지? 망고대 혈망봉. 와, 너희들이구나. 너희 같은 사람, 너희 같으니 또 있을까? 없을 거다. 너희처럼 정말 용기 내서 임금 하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직언하고 어떤 그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망고대 혈망봉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훌륭한 충신을 비유한 어떤 시조와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망고대와 혈망봉이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여정이 이어나가겠죠? 계심대에 다시 올라가. 계심대에 이제 여정이죠. 올라가 중양성은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심대와 중양성 중에서 계심대가 여정이 되는 거죠. 그죠? 계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본 거니까 따지면 견문이 될 겁니다. 계심대라는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서 중양성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자, 금강산에 있는 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란 노래 알아요? 자, 금강산에 12,000개의 산봉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똑똑히 헤아려 보니, 여기는 약간 과장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아무리 그래도 12,000개의 산봉우리를 어떻게 똑똑히 헤아려, 하나 둘 셋 헤아려 볼 수 있겠냐? 자, 이거는 그만큼 다 헤아려 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과장법인데요. 근데 여기서 넉넉히가 플랜티드 오브의 충분히 이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똑똑히, 약간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자, 계심대에 다시 올라가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개의 금강산의 산봉우리를 분명히 바라보니, 헤아려 보니 그 봉마다 맺혀 있고 그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뭐죠? 산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산 봉우리 끝마다 서려 있는 그 기운. 자, 어떻죠? 또 다시 한번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처음 구사했던 표현 기법이 나오죠. 아까도 있었는데 애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야. 왜냐면 송순의 면왕정가가 관동별곡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자, 이 말투 기억나세요? 말거든 좋지나 말지, 좋거든 말지나 말지 할 때 이 좋다라고 선생님이 해석했는데, 이 좋다는 정말 함정입니다. 여기서 좋다. 자, 중세국어 문법의 언어의 역사성 배웠죠? 좋다가 당시의 중세국어에는 좋다가 좋다, very good의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의 뜻이었어. 깨끗하다인데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좋다, very good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좋다는 당시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다 해석하면 큰일 나요. 깨끗하다고 해석해 주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대 국어에서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지금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좋다 있죠. 좋다가, 그죠? 현대국어에서는 좋다였지만 당시에는 깨끗하다의 뜻이 썼어.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좋다가 그 당시에 깨끗하다였으면요, 질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중세국어 때 진짜 좋다, very good,
굿의 뜻은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썼어요? 그땐 좋다였죠. 좋다. 알겠죠? 그래서 당시에 과거의 문헌에서 좋다가 좋다로 해석해야 되고 좋다라고 써 있는 건 깨끗하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뭔가 말이 꼬여도 그냥 이제 NG 내고 다시 편집을 하면 이거 관동이 벌고 영원히 못 올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발음이 꼬여도 그냥 NG 내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지금 무엇보다도 빨리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도 틀린 설명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계속 넘어갈게.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자, 라는 것은 뭐죠?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거든 잘생기지나 말지. 잘생겼으면 공부나 잘하지 말지. 이거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한다는 거야. 자, 뭐가? 산봉우리에 있는 모습들, 산봉우리에 보이는 모습들이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말투는. 계속 내려갑시다. 저 기운이 뭐야? 산봉우리, 12,000개의 산봉우리 끝에 있는 그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을 훑어내어서 내가 우리나라의 인걸,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고자, 고자는 뭐뭐하고 싶구나로 해석하세요. 뭐뭐하고 싶구나.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자, 중앙생 현관펜 시험 100%. 중앙생 현관펜 할게요. 저 산봉우리에 있는 기운을 와 진짜 멋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무언가 생각을 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린 여행하다 보면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와 짱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 사람 정체는 어떻게 하죠? 저 산봉우리에 있는 맑고 깨끗한 저 전기, 산의 전기를 다 펼쳐내어서 모아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조선이란 나라가 좀 어지러웠고 훌륭한 인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산에 저 깨끗한 기운을 만들어서 정말 맑고 깨끗한 훌륭한 인재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지만 만들고 싶다. 여기에서는 나라 걱정한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임금을 개인적으로 그리워한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한 거기 때문에 우국지정이죠. 우국지정, 영구지정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잠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느끼면 이 상황에서 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겠어. 계속 내려갈게요. 정체를 관동을 벌고 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산봉우리에 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형용과 태세.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하조하시야. 많기도 많구나. 자, 형용과 태세는, 자, 형용은 정적인 모습이고요. 정적인 모습. 이건 시험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많이는 안 나와. 태세는 동적인 모습이야. 학교에서 말했으면 외워라. 자, 이게 뭐냐면 자, 형용도 모습이야. 태세도 모습인데 정적인 모습, 동적인 모습이야. 자, 해석할게. 저 수많은 산봉우리에 형용도 끝이 없고 끝이 없이 정말 다양해. 태세, 동적인 모습도 많기도 많구나. 산봉우리의 정말 버라이어트한 모습을 예찬하는 거야. 와, 감탄하는 거야. 자, 천지가 뭐야? 이 세상 천지가 삼기다는 만들다, 태어나다. 삼기다는 make, 만들다 또는 태어나다 이런 뜻이야.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질 때, 뭐뭐 할 때 시간을 말하죠. 자연이 되겠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시야. 해석해줄게. 유정, 정이 있다, 정이 많다. 누구의 정이? 자, 누구의 정이 생략됐죠?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든 시인 조물주가 인간을 사랑하는 정이 정말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디테일하게 만들었지. 자, 이 사람 생각에는 산봉우리의 모습이 정말 너무 섬세하고 진짜 12,000개의 모습이 너무 다양해서 진짜 이렇게 감동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 세상에 대한 정이, 사랑이 가득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지라고 감탄하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산봉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세상이라는 게 참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지만 그래도 이건 누가 진짜 정물주가 정을 담아서 만든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직접 보니까 와 진짜 산의 모습 너무 멋있어. 조물주의 정이 유정도 유정하시야. 정이 참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구나. 와, 자 내려가자. 자, 비로봉의 상상도에 올라보니. 자, 이 비로봉 상상도 진짜 함정이 많이 나와. 비로봉 상상두부는 일단 결론부터 말한다. 여정이 아니야. 선생님 정철이 비로봉 꼭대기 안 갔어요? 안 갔어. 못 갔어. 왠지 알아? 너무 높아서 못 간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여정이 아니라고 한번 읽어볼게.
자, 이제 산봉우리가 아까 뭐 이제 여러 개 산봉우리도 있었지만 이 비로봉이라는 거 있잖아. 비로봉이 진짜 거의 뭐 에베레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높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비로봉을 올라가고 싶었겠지? 근데 못 올라간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 보자. 비로봉의 상상도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그거 누구인가? 올라가 본 사람 있어? 올라가 본 사람? 그거 누구야? 와, 그 올라가 본 사람 있으면 진짜 짱이다, 대단하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얘들아,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올라보니 이 부분 연두적 형광펜 했잖아요. 여기 중요한 맥락은 아닌데 진짜 시험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애들이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다 틀리거든. 올라보니가 얘들아 해석을 조심해야 돼. 올라가 보니까 이런 해석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 보니까 라는 해석이 아니야. 올라가 보니까가 아니야. 자, 그럼 이 해석의 정확한 해석 지금 말해줄게. 뭐냐면 올라가 본 이야, 이 펄슨 의존명사. 알겠어? 명사 체언이야, 체언. 올라가 본 사람, 올라가 본 이, 그거 누구야? 라고 해석 정확히 해줘야 돼. 여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헷갈리지만 올라가 보니까가 아니라 올라가 본 이, 올라가 본 사람, 그거 누구인고? 아마 없을 거다. 너무 높아서 라는 거죠. 동산태산은 중국에서 높기로 유명한 산이야. 알겠어? 동산태산 여정이야? 아니야. 여정 아니야. 동산과 태산은 진짜 중국에서 진짜 높기로 유명한 산인데, 자, 이 사람 정철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더 높도던고 뭐가 더 높을까? 자기 생각에는 지금 금강산 저쪽에 보이는 금강산의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동산태산, 중국의 높기로 유명한 동산태산보다도 비로봉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비로봉의 높음을, 동산태산을 빌려와서 높음을 강조한 것뿐이고 이건 여정도 아니고 견문도 아니야. 자, 그래서 읽어볼게. 야, 노국, 중국에 있는 노나라란 나라야. 노국이란 나라가 좁은 줄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모르는데 이렇게 넓거나 넓은 이 세상 천하가 어찌 적다고 할 수 있을까? 우화 영탄법, 그 이 세상 천하가 작다고 말한 그 높은 지위를, 정신적 경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내려감이 고이할까? 이상할까? 자, 여기 부분은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돼. 해석해줄게. 자, 해석을 해줄게. 아, 이게 저 유튜브에서 관동별곡 글 찍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게 이해가 된다.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선생님이 중간중간 쉬면서 해야겠다. 일단 한번 보자.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비로봉이야, 비로봉. 이 사람이 정철이 진짜 뭐 수많은 산봉우리도 다니고 구경을 했어. 그러니까 어디선가 정철이 멀리에 있는 비로봉 더 높게 할게. 얘가 비로봉이라는 산봉우리야. 진짜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야. 얘가 이제 이걸 보고 있어. 정철이가. 정철을 자꾸 얘라고 해서 미안. 아무튼 정철이가 비로봉 보고 있는데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해보자. 정철이 와, 비로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자신은 없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보면은 제주도 다 같이 놀러 갔는데 한라산 꼭대기를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는 와, 저기 도대체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철도 사실 비로봉에 올라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간 걸 좀 문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비로봉을 공자님 있지, 훌륭한 공자 맹자, 중국의 옛 성현 중에 진짜 훌륭한 공자님의 높은 정신적 경지로 비유한 거야. 정신적 경지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정철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한 거야. 실제로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했고, 그것을 약간 겸손하게 공자님의 정치적 경지가 비로봉 꼭대기와 비슷한데 나는 공자님의 정치적 경지를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정치적 경지에 대한 겸손한 표현을 함께 한 거야. 알겠지? 자, 이게 그림이 너무 어글리하네. 다시 그려야지. 그래서 비로봉 맨 꼭대기는 높은 옛 성현인 공자님의 높은 정신적 경지와 비유한 거야. 그걸 이 정철이라는 시적 화자가 바라보면서 이것도 못 올라가고 이것도 못 올라가는 것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야.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이해되는지 다시 한번 보자.
자, 비로 본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굴까? 너무 높은데 누가 올라갔었을까? 중국의 높기로 유명한 동산, 태산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을까? 내가 보기엔 비로봉이 더 높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공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공자는 노나라도 작다. 동산, 태산도 작지만 노나라는 나의 손바닥만큼 작고 이 세상 천지도 작다고 말했어. 다시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 노나라라는 나라도 작고 이 세상 천지도 공자인 나에게는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는 말을 했어. 왜냐? 공자의 정치 경제가 워낙에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나라도 작고 천지도 작다고 말씀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이 정철은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게 느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노국이라는 노나라라는 나라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와, 공자님은 대단하다. 넓거나 넓은 이 세상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어찌하여 작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공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와, 저 지위 이거 외워라.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 공자의 높은 정치적 경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겸손한 표현, 은근히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은근히 하는 거야.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내려가면 이상할까? 자, 이거는 중의적 기법이죠. 중의적인 기법이 뭐냐면 하나의 맥락이나 시어에 의미가 중복돼서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중의법이라고 해. 중의적 기법.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가면 이상할까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비로봉을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자의 높은 정신적인 경지를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야. 자, 마지막으로 한자 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 천하를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크고 배포가 큰 걸 호연직이라고 해. 그래서 호연직은 누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 시적 화자인 정철의 호연직이가 아니야. 공자님, 이 세상 천하가 작다고 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한다. 남몰래 뭔가 부러워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부러워한다, 흠모한다,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한다, 그리고 비로봉에 결국 올라가지 못했다까지 알면 돼. 자, 괜찮죠? 그래서 비로봉은 결국엔 여정도 아니고 견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한 페이지까지 더 하고 영상을 끊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우선 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할 거냐면요. 자, 서사는 이 영상의 1탄에서 했었죠. 지금 본사 들어갔습니다. 자, 본사에서 했는데, 본사 앞부분에 내금강, 이제 산이죠. 산봉우리 얘기하는 거. 내금강이라고 해. 이름이 내금강이야, 산. 이제 본사의 두 번째는 이제 동해로 가자스라 해. 동해 바다로 가자라고 한 부분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영상 찍고 여기 영상 이게 2탄으로 할 거고 이게 3탄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결사는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시험 문제. 결사는 마지막에 결사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한번 찍어보고 영상을 이제 전체 1탄, 2탄, 3탄, 4탄으로 한번 찍어볼게. 자, 한번 계속 읽어보자. 자, 원통을 가는 길. 이 가는 길 해석 조심해야 돼. 이 가는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내로 좁은 길이야. 좁은 길. 고잉이 아니라 좁은 길이야.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이란 곳을 찾아갔으니까 여정이 맞겠네. 그 앞에 넓은 바위 아래 화룡소, 화룡소는 이게 연못이야. 왜 산에 보면 폭포도 있고 이렇게 연못도 있고 그렇죠? 화룡소라는 연못이 보이는 화룡소 되게 중요해. 자, 원통을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앞에 화룡소라는 연못이 되어 있구나. 자, 천년노룡 중요한데 천년노룡은 천년 묵은 늙은 용이야. 그럼 이건 뭐냐면 천년노룡은 화룡소라는 연못 안에 담겨 있는 물이야. 알 수 있겠어? 알겠어? 천년노룡은 화룡소에
담겨 있는 물을 천년노룡으로 비유한 거야. 진짜 용을 보고 있다 하면 안 돼. 자,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활용소라는 연못에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에 바닷가에 이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바닷가로 흘러가겠죠. 이제 활용소라는 연못이 이제 계속 밤낮으로 흐르면 어떤 동해 바다로 이어져 가겠죠. 풍운을 언제 얻어 3일 우르를 내리려느냐라고 했는데 시험에 100%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 자, 활용소라는 게 연못 이름이죠.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천년노룡이라고, 활용소에 담겨 있는 물을 천년노룡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천년노룡으로 비유한 이유는, 이 천년노룡이 이제 막 증발을 하게 되면 바람과 구름을 만나서 비가 내릴 수 있겠죠. 어떤 비? 여기서 3일우라는 비가 나옵니다. 3일 동안 내리는 비인데 이건 굉장히 귀한 비예요. 굉장히 가뭄이 심하다가 3일 동안 비가 하루 종일 3일 동안 충분히 비가 내리면 그때 곡식도 자라나고 모든 생명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3일우를 내린다는 것은 좋은 정치,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풍운과 3일우를 정확히 구분해 볼게요. 이것이 각자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죠. 그러면 이 어떤 천년노룡이라는 이 물이, 활용소 담긴 물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야지만 비를 내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비는 플러스다, 여기서는. 자, 그럼 풍운은 선정 자체가 아니라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야. 찬스. 그러면 이 정철로 본다면 이 천년노룡은 활용소에 담겨있는 물 플러스 정철 자신, 오랜만에 기회를 받은 정철 자신이라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풍운은 정철로 본다면 정말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광원도 관찰사를 부임받는 지금의 기회가 풍운을 얻은 거죠. 다시 한번, 풍운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우를 내리려느냐. 3일우는 3일 동안 내리는 촉촉한 비, 모든 생명을 다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비가 3일우야. 그러면 3일우는 선정 자체죠. 착한 정치, 좋은 정치 자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었으라 라고 했어. 자, 음의 이온풀, 양지, 음지 중에 음지는 되게 깜깜하고 어두운, 햇볕이 잘 비치지 않는 곳이죠. 애는 낭떠러지야. 그럼 얘 생각해봐. 음지인데 낭떠러지면 정말 살아가기가 되게 열악한 그런 곳인데, 음의 이온, 시들어 있는 풀, 누구겠어요? 당시에 고통받고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백성들이죠. 되게 그 당시 굶주린 백성들이 많았을 거야. 굶주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내가 이 풍운 얻어서 3일우를 내려서, 즉 좋은 정치를 해서 다 살려내고 싶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뭐라고요? 별표 2개. 선정의 포부. 나도 정말 이번 여행 다 끝나고 나서 관찰사 부임 본격적으로 해서 선정을 베풀겠다. 선정의 포부는 아까 그 회양이라는 곳에서 급장류의 풍채를 다시 보여주고 싶어. 거기에도 나왔지만 여기에도 선정의 포부가 있고요. 당연히 유교, 도교 중에 이렇게 국가나 백성을 생각하고 임금 생각하고 이런 어떤 충신으로서, 위정자로서의 어떤 다짐은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유교적인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자, 여정이죠. 그 앞에 넓은 바위 앞이 활용소라는 연못이 되어 있구나. 자, 천년노룡은 두 가지 의미야. 첫 번째, 늙은 용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활용소에 담겨있는 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철이라는 화자 자신을 말해.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지니, 자, 밤낮으로 그 활용소에 담겨있는 물이 흘러내어 넓은 바다에 이어져 가니, 풍운, 선정을 베풀 기회, 바람과 구름인데 여기서 선정을 베풀 기회를 언제 얻어? 3일 동안 촉촉하게 내리는 귀한 비, 3일우 선정을 베풀려느냐. 그래서 내가 풍운을 얻어서 3일우를 내리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의매의 이온풀, 음지고 낭떠러지, 어떤 그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들어 있는 풀, 즉 헐벗고 굶주려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다 살려내고 싶다. 마치 천년노룡이 풍운을 얻어서 3일우를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다 살려내는 것처럼 나도 이번 기회를 얻어서 정치를, 진짜 좋은 정치, 선정을 베풀어서 불쌍한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하연, 목일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지금 네모한 것들 여정이죠.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정이 뭡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이동한 공간이면 여정에 해당합니다. 마하연, 목일상, 앞문제는 여정에 해당합니다.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가니 이제 산에 보면 이렇게 이동할 때 약간 통나무 같은 다리가 있죠.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가서 불정대, 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여기도 높은 곳이네요. 불정대에 올라갔더니 천심절벽을 허공에 세워두고, 자, 은하수가 나오는데 은하수 조심해야 돼요. 은하수가 진짜 은하수가 아니라 여기서도 두 번째 폭포. 자, 선생님이 아까 1탄에서 폭포가 총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탄에 나온 폭포가 만폭동이란 폭포고, 거기서는 청각과 시각이 둘 다 있었죠. 자, 두 번째 폭포가 드디어 나와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라는 은하수가 진짜 등장한 게 아니라 이 허공을 딱 보니까 천심절벽이라는 허공을 딱 보니까 은하수의 한 구비를 뜯어내서 박아놓은 것 같은, 즉 폭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수 한 구비는 여기서 등장하는 12폭포라는 폭포를 비유한 법인데 직유법이 아니라 여기선 보조관념만 나온 은유법이라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은하수 한 구비는 12폭포라는 폭포를 비유한 보조관념만 나온 은유법, 비유법, 은유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만폭동에서도 어떤 그 폭포가 그린이나 블루의 이미지보다는 화이트, 흰색의 이미지가 있는 게 떨어지는 물보라가 흰색의 느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색, 실버 또는 화이트, 물보라가 흰색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은하수라고 비유했죠. 자, 여기 정말 시험 많이 나오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폭포에 대한 비유죠.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놨으니 도경 12구비, 12폭포 말하는 거야. 12개의 구비가 있다고 해서 12폭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이라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12개보다 더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되게 장관을 이룬다, 멋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폭포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기 두 번째 12구비, 12폭포 얘기하는 부분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표현 기법도 다양한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은하수 한 구비는 폭포를 말하는 비유법 중에 은유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같이, 배같이, 뭐뭐같이라고 했네. 그럼 여기도 직유법이 있네. 은유도 있고 직유법도 있는 건 아까 만폭동과 비슷하네.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거렸으니, 자, 이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은 좀 해드릴게요. 폭포가 막 있죠. 폭포가 막 있는데 실과 배는, 실은 근경이고 가까이 가서 이 폭포를 내려다 본 건 근경이고, 이 배가 뭐냐면 3배. 얘들아, 그 실을 다 엮어서 짜면 비단천처럼 3배 천이 만들어지죠. 이 헝겊 면이 만들어지죠. 그 면을 3배 할 때 배라고 하지. 배. 여기서 배라는 건 통통통 다니는 그 보트 배가 아니라 이 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은 가까이 갔을 때 그 물줄기 한 줄 한 줄이 하나하나 실 있지, 바느질 할 때 그 실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까이 본 거니까 근경이 되겠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때? 이 실처럼 막 되어 있는 물줄기를 저 멀리서 원경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하나의 3배, 천처럼 어떤 하나의 면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게 원근이죠. 그래서 원근법이 쓰였다 할 수 있고 되게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실과 배는 바로 폭포의 물줄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멀리서 본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야.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놨으니 도경 12구비, 12폭포의 이름이죠. 도경 12구비라고 하는데 12폭포 12개의 구비가 있다고 하는데, 와,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그 12개보다 더 많아 보인다, 멋지다라는 거죠. 자, 니덕션은 이태백이야. 중국 옛날 이야기 고사 중에 이태백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신성 같은 삶을 살았던 아주 멋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시를 쓰면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신성 같은 삶을, 어떤 욕심이 없는 무력적인 삶을 살다 간 그런 신적인 존재야. 시인이자 신성 같은 삶을 살았다고 유명한 이태백 또는 이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태백은 신성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태백이란 말 대신에 신선선자가 있습니다. 자, 이 12폭포를 보니까 정철이 갑자기 이 시인인 이태백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태백이 이제 이시어 고쳐 의논하게 되면, 해석할게요. 이제 다시 살아와서 다시 이태백은 이제 이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이제 죽고 없겠죠. 하지만 이태백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와서 다시 나와 의논을 하게 된다면, 나와 함께 이 12폭포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다시 터킹 어바웃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여산, 이건 중국산이죠.
지금 정철이 이 여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 대명사가 여산이야. 그런데 이태백이라는 이 시인이 평소에 본인의 시에서 중국의 여산이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정철이 보니까 와, 오늘날 금강산을 여행을 하다가 이 12폭포를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중국의 신성 같은 삶을 살았던 이태백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나와 대화 나누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중국의 여산이 이곳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 아마 못할걸? 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여산보다도 이 12폭포를 비롯한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 이곳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하지만 이적션, 션이에서 살짝 신선사상, 도교사상이 스쳐 지나가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자, 12폭포. 그 선생님이 그 1탄과 이어서 보셔야 돼요. 2탄부터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탄에서 말했던 게 만폭동이었죠. 근데 만폭동 폭포는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청각이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라고 해서 십리밭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멀리서 들을 때 우레러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로다 해서 우레 소리, 천둥번개 소리라고 해서 청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12폭포 도경 12급이 폭포가 두 번째 폭포가 나오는데 여기도 물론 시각이 두드러지죠. 자, 은하수라는 어떤 은색, 실버의 이미지, 은하수 시각이고 실같이, 배같이 이것도 당연히 시각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여러처럼 더 많이 느껴진다. 다 시각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만폭도는 시각, 청각이 둘 다 있지만 지금 두 번째 나온 12폭포는 시각만 있고 청각적인 이미지는 나오지 않는다. 이 차이점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12폭포랑 만폭도랑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처럼 걸어놨더니 도경 12비가 12폭포가 내가 보기에는 더 많게 느껴진다. 중국의 이태백이라는 신선이 이제 다시 나와 의논을 나누게 된다면 중국의 여산이 여기 도곤, 자, 요거 보세요. 비교격 조사네요. 문법 잠깐 공부합시다. 뭐뭐 도곤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more than, 뭐뭐보다라는 해서 비교 부사격 조사로 정확히 해석하세요. 중국의 여산이 여기보다 더 낫다는 말 아마 못할걸? 그 얘기는 중국 여산보다도 여기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에 다시 한번 활용소부터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뜻을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자습서에 있는 필기까지 보고 나서 우선 이 2탄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년노룡은 활용소라는 연못에 담겨있는 물이야. 천년 동안 묵혀있는 용은 오랫동안 쉬었지만 그만큼 그 안에 에너지가 응축된 거야. 그래서 활용도에 담겨있는 물 또는 또 한편으로 속뜻으로는 수많은 경륜, 경험과 포부를 가진 정철이란 자기 자신, 그동안 3년 이상 전라도 참편에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 사이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치를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과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을 활용소에 담겨있는 물인 천년노룡으로 비유해서 외워야 돼. 자, 두 번째,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즉 정철에게는 관찰사로 부임받은 이번의 기회를 말하는 거죠. 자, 3일후는 3일 동안 내리는 비인데 3일 동안 내리는 비가 충분히 내려야 어떤 농작물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 그래서 3일후는 시들어 있는 풀을 살려내기 때문에 저운 정치, 선정 또는 선치라고도 하죠. 또는 임금의 은총,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둘 다 외워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음해의 이온풀은 햇빛이 들지 않은 그늘에 낭떠러지, 애가 또 낭떠러지야. 되게 열악한 환경에 시들어 있는 풀,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에서 힘들어하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필기가 좀 있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너희 자습서 교과서 지문인데, 자, 필기를 여기 있는 걸 좀 옮기고 싶으면요, 화면을 좀 정지한 상태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본사. 자, 서사 말고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본사 금강산을 보는 부분이죠. 아직 동해바다 안 갔죠?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자, 관찰사로서 큰 걱정이 없어서 유랑길 좀 잠깐 2달 정도 여행을 갈 수 있어. 시절은 3월이야, 봄이야. 화천의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지만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풍악산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오해하면 안 돼. 행장을 다 쩔치고 여행할 때 옷차림을 간단하게 하고 석경, 돌이 많은 좁은 길에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짚고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돌아드니 자 이렇게 이미 자습서에 현관펜 되어 있는 것은 여정을 현관펜 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아까 첫 번째 폭포인 망폭동이죠. 폭포의 모습. 자 폭포의 모습은 네모칸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모모 같은 지규법이 있고 모모는 뭐는 대구법도 있고요. 은 같은 무지개 전체가 폭포를 비유하기 때문에 이 전체는 은유법까지 쓰여 있어. 은유, 지규, 대구 다 쓰여 있죠. 자 왼쪽에 자 뜻 다 아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복습인데 자 복습입니다. 화면을 큰 화면으로 하고 보세요. 화질을 올리셔야 보일 겁니다. 화질 최대치로 올리세요. 좀 가까이 선생님 다가갈게요. 자, 섣돌며 만폭동 첫 번째 폭포에 대한 부분이죠. 섣돌며 품는 소리가 심히 밖까지 자자시니 소리가 들리니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은데 가까이서 보는 건 흰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원근법이죠. 그리고 굉장히 움직임이 세게 느껴져서 폭포의 역동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대구법도 쓰였네요. 자, 금강대 맨 위층에 신선이 탄다는 학이 새끼를 치니 새끼를 낳았으니 그냥 학인데 신선이 타는 학이라고 비유한 것은 살짝 도교적 신선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 전반부는 유교적 충사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신선 얘기가 나오면 신선의 도교적인 신선사상. 자, 봄이죠 지금. 봄바람의 옥피리 소리.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누가 옥피리를 불고 있다 아니다. 이 옥피리 소리도 하나의 비유야. 봄바람 슝슝 봄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로 비유한 거야. 그 봄바람 소리가 첫잠 저 새끼 학이 난 아기 베이비 학에 잠을 깨웠는지 호의 현상 하얀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저 흰 학이 희고 검은 그 학이 검은색 흰색이 섞여 있죠. 털이. 이건 호의 현상은 그 학의 모습을 의인법처럼 마치 사람처럼 비유한 거죠. 이거 호의 현상은 한 여인이 아니라 학을 비유한 거다. 허공에 솟아오르니 서호의 옛 주인. 자, 이거 서호의 옛 주인을 인포라고 했어.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 하면 맞다고 해. 중국 옛날 이야기 고사 중에 인포라는 사람은 그 학의 주인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서우의 옛 주인 인포를 반기는 것처럼 나를 반겨주고 있네 라고 했으니까 서우의 옛 주인은 인포이기도 하고 정철 자신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반겨서 넘놓는 듯 하는구나. 기분이 좋은 거야. 자, 학은 그냥 날아가겠지만 저 학이 마치 나를 지 주인 만난 것처럼 반가워한다고 느끼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송나라 시인 인포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는 학이 자신을 인포인 줄 알고 반기는 듯하다고 기쁘게 느끼고 있는 거야. 자,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항로, 대항로는 그 위에서 바라본 크고 작은 금강산의 산봉우리야. 자, 이 항로로 또 비유한 거죠. 시각적으로. 눈알에 굽어보고 이걸 봤을 때 꽤 높은 곳에 올라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정양사라는 절에 진월대에 다시 온자 앉았더니 앉으마리도 별 뜻이 없고 그냥 앉으니 정도로 해석을 해야 돼. 진월대는 지금 여정이니까 현관펜이 돼 있죠. 중국 여산의 진짜 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인다. 어디에서? 진월대에서 보인다. 조심조심 또 조심. 이 여산은 진짜 중국의 여산이 이곳에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동파라는 사람의 시에 제서림벽이라는 유명한 시에 중국 여산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라는 그런 시 구절을 여기서 인용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시의 구절을 인용했다 하면 맞다고 하세요. 그만큼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거지 여산을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와 영탄법 분명히 있죠.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헌사도 헌사할다. 할시야 야단스럽다. 화려하다. 정말 솜씨가 좋다.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는 솟지나 말지 산봉우리의 모습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예찬하는 건데 날아가는 것 같아. 뛰어가는 것 같아. 서 있는 것 같아. 솟아 있는 것 같아. 자, 앞부분은 동적인 모습 뒷부분은 정적인 모습.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이런 유사한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자, 부용 연꽃 외워야 됩니다.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뭐가 계속 산봉우리 비유하는 거죠. 연꽃을 꽂아 놓은 듯 흰 옥을 묶어 놓은 듯 모모 듯 비유 지규법이죠. 동해 바다를 박차 오르는 듯 북극을 떠 받치는 듯 뭐가 여러 가지 산봉우리인데 앞부분은 정적인 것 뒷부분은 그
정적인 거죠. 산봉우리의 되게 다양한 모습입니다. 자, 높으시고 망고대요. 외로우사 혈망봉이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어요. 별표할게. 망고대와 혈망봉은 산봉우리의 이름이면서 하늘이라는 임금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높고 외롭죠. 하늘, 임금이죠. 외우세요. 북극과 하늘은 무조건 하늘에 있는 건 임금이다. 임금께 치밀어 무슨 일을 말씀드리려고 천만겁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자, 망고대 혈망봉 강직하고 지조 있는 신하의 모습 그리고 정철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와 너구나 의인법이죠. 너라고 말했어. 망고대 혈망봉에 말을 건네고 있죠. 너 같은 이 또 있을까 할 때 여기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산봉우리 모습이 아름답다. 비주얼적으로 아름답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심해. 망고대와 혈망봉은 겉으로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 하늘을 향해서 다시 할 말을 하고 임금을 위해서 충성과 지조와 의리를 지키는 그 내면적인 속성, 충성스러운 그 속성을 예찬하는 거다. 외부가 아니라. 그래서 너 같은 이 또 있을까? 이 부분이 너처럼 아름다운 이가 또 있을까가 아니라 너 같은 지조와 의리, 절개가 또 있을까라고 해서 그 내면을 칭찬하는 거 조심하세요. 자, 계심대에 다시 올라가 중앙성 바라보며 자 보세요. 계심대 형광펜 돼 있고 중앙성 형광펜 안 돼 있죠. 이 여정은 계심대 올라갔으니까 여정이고 중앙성 바라본 거니까 견문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12,000봉을 넉넉히가 분명이죠. 그러니까 플랜티드 오버 충분히가 아니라 클리얼리 어떤 분명이란 뜻이야. 헤아려 보니 이건 과장법이죠. 물론 산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끝마다 서려 있는 기움,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송순의 면왕정과 영향받은 부분이 2번이나 있네요. 자, 좋다가 좋다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깨끗하다라고 정확히 해석하세요. 저 산봉우리의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훑어내어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자 자, 이 산을 구경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평소에 있었고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영군지정이 아니라 이 인거를 만들고자 우국지정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산봉우리의 모습이 형용도 끝이었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형용과 태세는 모습을 말해. 그래서 형용, 태세 둘 다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누구? 조물주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네. 조물주가 정이 유정도 유정할 자. 아이씨야, 조물주의 정이 정말 많았구나.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정이 풍부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섬세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거죠. 자, 비로봉 조심해. 비로봉 형광펜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금강대랑 계심대는 자, 파란색 형광펜 돼 있죠. 자습서에. 지금 비로봉은 안 돼 있죠. 왜요? 얘는 여정이 아닙니다. 비로봉이 멀리서 바라만 보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공자의 높은 정치적 경지에 비유한 건데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 보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함정 올라가 보니가 아니라 올라가 본 이. 알겠죠? 니는 이야. 의존명사 채연이야. 올라가 본 사람 누구인가? 과연 있을까?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동산태산은 중국산이야. 그래서 동산태산도 견문도 여정도 아닙니다. 자, 머릿속에 그냥 떠올리는 건데 중국의 높기로 여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고 동산태산은 높기로 유명한 산인데 야, 비로봉 꼭대기 너무 높아서 내가 지금 저기 바라보고 있는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동산태산이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 와, 비로봉도 만만치 않은데? 라는 거죠. 자, 근데 공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냐. 공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노국도 나에겐 노나라도 작고 이 세상 천지도 손바닥만큼 작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 그 공자가 엄청난 정치적 경지가 넓기 때문에 호연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 비로봉 꼭대기를 보면서 와, 비로봉의 저 높은 꼭대기가 진짜 높은 공자의 정치적 경지와 같다고 떠올리면서 아, 비로봉도 못 올라가고 나는 공자의 그 호연지기를 감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부분이야. 읽어볼게. 자, 노국이란 노나라, 공자가 태어난 나라,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 같은 평범한 이는 모르는데 어떻게 넓거나 넓은 이 세상 천하가 어찌하여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와, 공자님 진짜 대단하다라고 해서 공자의 넓은 정치적 경지 호연지기라고 해요. 호연지기, 스케일 큰 거. 그것을 예찬하고 찬양하는 부분이죠. 자, 필기에서 좀 보자. 자, 필기 왼쪽 사이드 혹시 자습서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 화면 정지해서 옮길 사람 싹 다 옮겨.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묘사했고
은유, 지규, 대구. 자, 맨 처음에 만폭동은 분명히 청각과 시각이 있고 지규, 은유, 대구가 있다고 했어. 근데 뒤에 12폭포는 없다. 자, 섣돌며, 호의연상. 여기에서는 그 두루미, 학을 비유했어. 자, 조화옹은 조물주. 자, 태세. 형용은 정적, 태세는 동적인 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복습을 할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2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2번 봐야 이해되기 때문에 귀찮아도 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복습이 어디까지 해야 되나? 복습, 이제 다 끝났다. 한 5분이면 되겠다, 얘들아. 자, 우와, 그 높은 저 지위는 비로 본 꼭대기이자 공자의 정치적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내려감이 이상할까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비로 본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약간 변명? 약간의 정당화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야. 자, 넘어가자. 원통을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사자봉이란 봉우리 바로 앞에 왜 옛날에 이제 옛날이 아니라 산이 보면은 산 앞에 이렇게 연못이 크게 있거든요. 원통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사자봉을 찾아갔더니 그 앞에 넓은 바위 돌멩이 앞에 활용소가 되었구나. 방금 했던 부분이죠. 자, 활용소에 천년노령 보세요. 필기 보이시나요? 필기가 보였으면 좋겠다. 천년노령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구비구비 이런 음성상징어들은 대부분 순우리말이에요. 관동별국은 전체적으로 한문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가사들에 비해 고유어, 순우리말의 묘미,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는 거죠. 자, 밤낮으로 주야로 흘러내어 창해가 뭐죠? 넓고 큰 바다에 이어가니 풍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 후 3일 동안 내리는 비 선정을 말합니다. 3일을 내리려느냐. 자, 여기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이 이제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천년노령은 활용소에 담겨있는 물 혹은 경륜과 포부를 지닌 정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둘 다 아셔야 돼요. 풍우는 바람과 구름인데 선정 자체가 아니라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정철에게는 관찰사 부임받은 지금의 기회겠죠. 3일 후 3일 동안 충분히 내리는 비, 여기서는 좋은 정치, 불쌍한 백성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좋은 정치, 선정 혹은 임금의 은총의 뜻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음의 이온풀, 자, 음지의 낭떠러지에 시들어 있는 풀, 여기에서는 보통 받는 백성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인데 이 각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지금 풍은 언제부터 3일을 내리려느냐, 의미의 연표를 다 살려내었으라. 해석은 다 살려내고 싶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선정에 대한 정철 자신의 포부가 드러난다. 자, 활용소를 보고 그 연못에 담겨있는 물을 보면서 나 이 여행을 다 끝나고 나면 진짜로 관찰사로서 제대로 정치 시작하면서 진짜 좋은 정치, 백성들 다 살려내는 좋은 정치 해야지라는 포부가 느껴지죠. 유교인가요? 도교인가요? 당연히 여기는 유교죠. 유교적 충사상 위정자, 정치인으로서의 다짐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활용소에서의 감회, 제 마음속 생각이니까 여전 견문 감상 중에는 좀 감상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마하연, 모길상, 앞문제 다 네모칸 박스로 형광펜이 하늘색 되어 있는 것은 얘네들 모두 다 실제로 이동을 한 여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자습서에 파란색으로 형광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여정이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여정이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가서 불정대, 자, 주요 여정이죠. 여기는 좀 빠르게 지나간 부분이고 이 페이지에서 주요 여정은 불정대입니다. 불정대에서 두 번째 폭포를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죠. 폭포는 절벽에 있죠. 천심절벽에, 천심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허공에 세워두고 무엇이 은하수 한 구비는 바로 12폭포라는 폭포를 비유한 보조관념입니다. 그래서 은하수 한 구비는 조심하라고 했어. 해석에서 은하수를 보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하수를 바라보고 있다. 틀려요. 그래서 은하수는 막 떨어지는 그 폭포의 물거품, 흰색 화이트 또는 실버의 이미지죠. 그래서 은하산구비는 12폭포인데 여기서는 은유법이 쓰여있네. 촌촌이 베어내어, 촌촌이 마디마디를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러놨으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12폭포를 비유한 보조관념이 은하수뿐 아니라 총 3개가 나옵니다. 네모칸 자, 괄호해 드릴게요. 은하수 한 굽이, 실, 배, 이 3개 모두 다 12폭포라는 폭포를 비유한 거야. 은하수는 은유법이고 실같이, 배같이, 여기 가치는 지규법이긴 하지만 실은 한 물줄기 하나하나를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실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은 근경이고요. 가까울
부분. 자, 배는 이 실, 멀리서 보면 이 실들이 하나씩 다 짜여서 하나의 천, 배, 3배, 배처럼 보이죠? 이 배라는 거, 이 천 전체의 패브릭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배가치라고 할 때 이 배는 원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원근법으로 볼 수 있나요? 원근법으로 볼 수 있죠. 시각적 이미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앞부분에 봤던 만폭동 폭포 첫 번째 폭포에는 시각과 청각이 있었죠. 우레소리.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12폭포에서는 은하수실배 시각적 표현만 있고 청각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보고 푸셔야 돼요. 음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낭떠러지, 참신절벽은 천길에 되는 절벽이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글씨가 좀 웬만하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 한번 복습 겸 보세요. 자, 망고대와 혈망봉이 있는 부분 기억나세요? 높을 쉬고 망고대여 외롭구나 혈망봉이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한 자세 망고대와 혈망봉 산봉우리 두 개의 모습에서 임금에게 여기서 가는 간사한 조언 아니야. 이거 여기서 가는 좋은 거야. 충성스러운 조언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한문은 임금에게 충성스러운 조언을 하고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강직하고 지조와 의리가 있는 신하. 그러면 시조 중에서 대나무, 소나무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지조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시조와 같이 나올 수 있어. 망고대 혈망봉은 산 봉우리이면서도 강직하고 지조와 의리가 있는 신하 또는 여기서 정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다. 망고대 혈망봉만큼은 아름다운 겉모습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예찬하는 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풍운을 언제 얻어 3위로 내리느냐. 자, 여기 필기도 눈으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은하수 한 구비를 해서 12폭포 비유하는 부분. 은하수 한 구비는 은유법, 실같이 배같이는 지구법, 그리고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놨어. 대꾸법도 보이고 있어. 은유지구 대꾸인데 시각적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동산태산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할 때 그 부분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말에 감탄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하고 예찬하면서 더불어서 비로봉 꼭대기에 결국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로봉 상상두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선 어떻게 되죠? 관동별곡의 이제 전체 중에서 절반을 다 했습니다. 절반을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관동별곡 가사이기 때문에 산문과 운문의 성격이 둘 다 있는 굉장히 긴 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서사는 1탄입니다. 이 영상의 1탄부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사. 이제 본사 중에서 오늘 2탄이 내금강이라고 해서 금강산을 구경하는 부분이고 이제 3탄을 바로 찍을 거야. 선생님 좀 지금 1시간 운동하고 와서 찍을게요. 자, 3탄은 본사는 본사인데 이제 동해바다로 갑니다. 자, 산이 아니라 동해바다로 이전을 해. 근데 여기선 진짜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 3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정치인으로서 잘해야지라는 유교적 충사상을 가졌던 글쓴이가 좀 이제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라서 이제 3탄에서는 자, 여기 지금 안 읽었구나. 여기 세 줄 읽어야 되는데. 도경 12도비가 내가 보기엔 여럿이다. 저 12개 더 넘는 것 같다. 아름다움 예찬하는 부분이야. 중국의 이태백, 신성 같은 삶을 살았던 이태백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와서 나와 의논을 나누게 된다면 중국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산이 여기 금강산에 있는 12폭포보다 도곤보다 더 낫다는 말 못할 걸. 그만큼 여산보다도 금강산 12폭포 지금 여기가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2탄의 모습인데 야, 이거 안 넘겨봤으면 이거 세 줄 안 읽을 뻔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본사2가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산만 계속 보겠니? 이제 동해바다 보자 하면서 본사의 후반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본사의 이제 3탄이 본사의 후반부고 그 다음에 4탄 이 영상이 이제 마지막은 결사인데 결사는 결사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관동별곡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레전드 강의를 찍어보려고 해요. 자, 관동별곡이 시험범위인 학교들은 어느 문제들을 낸다라는 것을 시험 문제를 딱딱딱딱 찍을 거거든요. 이제 반드시 이 영상은 4탄을 모두 다 활용하시고요. 첨부 파일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사무실 지하에 한층 내려가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 1시간 하고 다시 돌아와서 3탄 영상 찍을게요. 자, 사랑해요.